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아들 김나무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미열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살짝 들어올렸다.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평평했던 아이의 배가 이제는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무야, 괜찮니?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천천히 떴다. 엄마, 배가 아파요. 영숙은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단단하고 팽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식이나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나아. 영숙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나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아파요, 엄마.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남편 이준호는 아직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나무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배도 더 불러 보여요. 오늘 소아과에 데려가봐. 괜히 기다리다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영숙은 서둘러 아이를 준비시켰다. 동네 소아과 박철민 의사는 나무의 배를 검사한 후 즉시 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다. 의사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은 영숙은 곧바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CT스캔. 영숙은 하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소아외과 전문의인 정민호 교수가 다가왔다. 김영숙 씨, 나무의 상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CT스캔 결과를 보니 나무의 복부에 상당히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양과는 달라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검사 후 지쳐 병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은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영숙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나무를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의 조용한 소리만이 들렸다. 간호사들이 가끔 들어와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영숙은 졸음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나무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일반적인 종양과 다르다는 정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무는 어떤 병에 걸린 것인지, 아이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 교수는 의사 여러 명과 함께 결과를 검토했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숙 씨, 나무의 복부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테네테 증후군을 의심하고 있어요. 테네테요. 그게 무슨? 정 교수가 설명했다. 쌍둥이였던 배아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체내에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태아기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흡수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무의 경우는 매우 특이해요. 그 조직이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나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 아이. 쌍둥이였다는 말씀이세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에는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배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다른 배아,
즉 나무의 체내로 흡수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흡수된 조직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제거해야 나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영숙은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 안에 다른 아이가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나무의 임신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았다. 임신 초기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초음파에서는 하나의 태아만 보였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그때 이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흡수하고 있었던 것일까?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나무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거기에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엄마. 나무가 잠에서 깨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아가. 괜찮아.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무서워해요. 어둡다고 해요. 영숙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무의 말이 그저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정 교수의 설명 이후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었다. 나무야, 그 아이에 대해 더 말해줄래?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아이는 나랑 비슷해요. 근데 혼자 있어서 외로워해요. 가끔 제게 말해요. 같이 놀고 싶대요. 영숙은 몸을 떨었다. 이것이 그저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도착한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준비했다. 나무는 마취 전에 엄마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아이도 무서워해요.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갈 곳이 없대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에 섬뜩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 교수가 부모에게 다가왔다. 이번 수술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테네테 조직이 나무의 여러 장기와 혈관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나무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수술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제거된 조직은 예상대로 테네테의 특징을 보였지만 그 발달 정도는 의학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작은 뼈 구조, 치아의 형태, 심지어 발달된 혈관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정 교수는 외과 의사들과 함께 제거된 조직을 면밀히 관찰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조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실험실로 보내진 후에도 조직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병리학자 오민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테네테 증후군이 아닙니다. 이 조직의 DNA는 나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특이한 변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례와도 다릅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나무의 장기들도 모두 정상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거한 조직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영숙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험 후에는 심리적인 케어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무가 수술 전에 했던 말들, 그 다른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수술 후 회복되는 듯했다. 배의 통증은 사라졌고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혼자 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나무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영숙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동생이요. 제 안에 있었던 동생이요. 걔가 외로워해요. 엄마. 영숙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준호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수술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나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종종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배고파요. 우리는 잠들기 싫어요. 심리 상담사 이지연은 이것이 트라우마적 분리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영숙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영숙은 나무의 방에 아이의 그림들을 모아두었다. 수술 전과 후의 그림들이 확연히 달랐다. 수술 전에는 주로 밝고 활기찬 색상의 그림들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두 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 특히 한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뱃속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 그림 아래에는 내 동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은 어느 날 그림을 들고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저랑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제 제 안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랑 같이 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같이 있는 거니? 나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요. 동생이 이제 여기 있어요. 가끔 제게 이야기해요. 동생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영숙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나무가 단순히 상상 속 친구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술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나무의 복부에 다시 작은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추가 검사 결과 그 덩어리는 분명히 이전에 제거했던 것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을 사무실로 불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을 제거했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다.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효과가 있을지, 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성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숙과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고모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사는 한 무당 김순자를 추천했다. 현대의학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데리고 강원도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에 사는 무당 할머니는 80대였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무를 한참 바라본 후 말했다. 이 아이 안에는 두 영혼이 있어. 하나는 이 세상에 올 운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나 두 번째 영혼은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안에 있는 친구가 왜 떠나지 않는지 물어봐라. 나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외롭대요. 갈 곳이 없대요. 무섭대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 동생은 이 세상에 올 운명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영혼이야. 내가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해.
어떡해요? 나무가 물었다. 내 마음으로 말해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그 아이가 갈 곳이 있다고 말이야. 그날 밤 가족은 한옥방에서 묵었다. 밤중에 영숙은 나무가 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닌 거야. 난 너를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무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 동생이 이제 괜찮대요. 떠날 준비가 됐대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초음파 검사에서 그 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이것은 의학적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무는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동생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동생이 좋은 곳으로 갔대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무가 자신의 쌍둥이와 화해하고 보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치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이도 즐겼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어느 날 밤 영숙은 나무의 방문 앞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동생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내가 그린 건 너와 나였어. 물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나는 알아. 넌 항상 내 옆에 있잖아. 영숙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동생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무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준호는 이 상황을 걱정했다. 우리가 그의 이런 행동을 격려해야 할까요? 이것이 건강한 건가요? 영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무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동생과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끔 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먼 친구에 대한 추억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여전히 나무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제거된 조직은 분명 나무의 것과 거의 동일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정 교수는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다. 그는 이런 희귀한 사례가 의학계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표 전날 밤 정 교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나무와 닮은 작은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연구하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의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정 교수는 깨어난 후 그 꿈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례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논문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이 사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무가 밤에 혼자 별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영숙은 어느 날 저녁, 별이 특히 밝게 빛나는 밤에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넌 정말 내 동생이랑 이야기하는 거니? 나무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엄마. 동생은 이제 별이 되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별이요. 밤마다 제게 인사해요. 영숙은 나무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인지 그녀는 결국 나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그가 수업 중에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의 담임 선생님 윤미라는 학부모 상담 시간에 영숙에게 이야기했다. 나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깊어요. 하지만 가끔은 마치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나무는 항상 그랬어요. 그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무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자주 표현했다. 그의 그림들은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내 친구라는 제목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그림에는 두 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반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미술 선생님 조성호는 그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조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나중에 영숙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숙은 나무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무는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한 아이는 발달하지 못했죠. 나무는 그 동생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나무의 예술적 감성과 깊은 통찰력의 원천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생과 대화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밤에 별을 바라보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영숙은 이것이 그저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요즘은 동생이랑 이야기하지 않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끔 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를 더 깊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는 종종 아들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고민했다. 영숙아, 나무의 이런 믿음이 커서도 계속될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중요할까요? 나무에게 그의 동생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무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좋아했다. 그는 망원경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기도 했다. 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망원경을 선물했다. 나무는 밤마다 자신의 방 창문에서 별들을 관찰했다. 그는 종종 특정한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영숙이 물었다. 그 별이 특별한 거니?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 별이 동생이에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무의 믿음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 나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는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태아 발달과 유전학 분야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종종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준호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다. 의사가 되고 싶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아빠. 저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무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소아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의 열정과 독특한 통찰력은 교수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대학 3학년 때 나무는 자신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정민호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나무의 사례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나무 군, 당신의 사례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경험한 것은 현대의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고 싶어요. 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무군,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의 동생과 대화한다고 했었지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교수님. 이제는 말로 대화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는 항상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 교수는 감동했다. 나무군,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나무는 의대를 졸업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특히 희귀 질환과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념했다. 그의 환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나무의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에 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나무는 5살 된 여자아이 이지은을 만났다. 지은이는 자신의 뱃속에 다른 아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아이와 대화한다고 했다. 검사 결과 지은이의 복부에는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테네테 증후군의 특징을 보였다. 지은이의 부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어떤 괴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나무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지은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지은이의 부모는 나무의 이야기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무는 지은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정신적, 정서적 필요도 고려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그녀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녀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술 전날 밤, 나무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일 수술을 하면 내 뱃속에 있는 동생을 꺼내야 해. 하지만 그것은 동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야. 동생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지은이는 나무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선생님도 동생이 있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동생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은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동생이 별이 되어 그녀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나무는 자신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쌍둥이의 영혼, 테네테 증후군의 정신적 측면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나무는 의학적 설명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이 출간된 후 나무는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무와 공유하고 싶어 했고 나무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는 점차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의 접근법은 의학적 측면과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쌍둥이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테네테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센터에서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예술치료, 그리고 가족 상담도 제공했다. 나무는 이러한 아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정서적 차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무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내 안의 별, 쌍둥이와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나무는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어린 시절에는 구체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미묘하고 내면화된 연결로 바뀌었다. 내 동생은 이제 내 DNA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이상하거나 병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의 부모 영숙과 준호는 아들의 성공과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무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동생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어.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해.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해줘. 그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것은 마치 동생이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것 같았다.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나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조용한 밤에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빛나는 그 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연결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김나무와 그의 동생의 이야기, 쌍둥이의 비밀이다.